58세의 나이, 희끗희끗한 머리와 평생 헌신으로 거칠어진 손을 가진 어머니가 갑자기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그 충격적인 고백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그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아들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어머니의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녹화된 영상은 그를 충격으로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 뒤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비밀과 소름 돋는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단 하루라도 늦었더라면 그들은 전 재산은 물론 어머니와의 소중했던 모든 기억까지 영원히 잃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0대 후반의 가장인 준호는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미래 건설 사무실이 위치한 도심을 벗어나 어머니 영희가 홀로 계신 외곽의 작은 주택으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짓눌려 있던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곧 아이와 아내 지연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어머니 영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는 운전 중이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언가 잔뜩 긴장되어 있었으며 마치 폭풍 전야처럼 불안정했습니다. 준호야, 너한테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지금 당장 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는 이례적으로 급하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왠지 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머릿속으로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는 아니실지, 혹시라도 집안에 무슨 큰일이라도 터진 건 아닌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급히 차를 돌려 속도를 높였고 불안감은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작은 주택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생각과는 다르게 차분히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깊은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파문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주름진 어머니의 손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며 준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준호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 있으세요? 그렇게 급하게 부르시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어머니는 준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었지만 한참 동안 침묵한 채 아들의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 한마디는 준호의 세상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아이를 가졌어. 준호는 자신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올해 58세인 어머니의 임신이라니 이건 상식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이시죠?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병원에 다녀왔고 의사가 직접 확인해 주었다는 말에 준호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준호를 가장 큰 충격과 의혹에 빠뜨린 것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침묵을 지키셨고 준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하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준호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8세의 임신 소식도 충격이었지만 아이의 아버지를 숨기는 어머니의 태도가 모든 것을 의혹으로 만들었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에는 대체 누구일까? 왜 어머니는 숨기시는 걸까? 무엇보다 이 일이 우리 가족의 명예와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등 수많은 질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는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알 수 없는 의혹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준호의 아내 지연 역시 이 소식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준호에게 의혹이 가득한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어머님이 혹시 누구한테 사기라도 당하신 거 아니야? 당신이 확실하게 알아봐야 해. 이건 그냥 노년의 로맨스 문제가 아니잖아. 아내의 현실적이고 단호한 말은 준호의 이성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성적으로는 이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위험일 수 있다는 생각에 진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하고 뒤척인 끝에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하는 것이 괴롭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것이 어머니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회사 동료에게 부탁하여 전문가용 초소형 무선 카메라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위장된 형태였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여 어머니가 잠깐 부엌에 가신 틈을 타 거실의 작은 화분 뒤에 초소형 무선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는 초소형 무선 카메라가 단순한 오해와 의혹만 풀어주기를, 그리고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은 준호의 마음을 계속해서 짓눌렀습니다. 이제 준호는 자신을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는 어머니 집 거실에 숨겨진 비밀을 담은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초조한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오해를 풀 실마리가 될지 아니면 가족의 불행을 알리는 비극적인 단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초소형 무선 카메라 설치 후 준호는 며칠 동안 초조함과 불안함 속에서 어머니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척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어머니 집 거실에 가 있었습니다. 아내 지연에게도 이 사실을 숨긴 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비밀은 준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지연과 아이를 재운 뒤 준호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녹화된 영상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을 청소하고 소박하게 밥을 지어 드시고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일상적인 고요함은 준호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이제라도 카메라를 철수하고 어머니께 사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밤 10시쯤 준호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영상 속의 낯선 중년 남성 한 명이 어머니의 집 대문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는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고 누가 볼까 재촉하는 듯 걸음걸이가 무척이나 빨랐습니다. 준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충격에 빠뜨리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어머니가 전혀 놀라지 않으시고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아주 작게 속삭여서 무슨 말을 나누는지는 영상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고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는 어머니에게 무언가 담긴 하얀 봉투를 건넸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거실 탁자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그 남자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영상을 재생하던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누구지? 왜 어머니는 저렇게까지 친밀하게 구는 걸까? 이 남자가 정말 58세의 어머니의 임신과 관련이 있는 걸까? 분노와 혼란,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준호의 마음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당장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섣부른 추궁은 어머니를 자극하고 진실을 영원히 숨기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밤 준호가 보게 될 장면이 그를 단순한 충격을 넘어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나긴 절망감에 빠뜨릴 줄은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낯선 남자가 어머니 곁에 바싹 붙어 앉아 친밀하게 봉투를 주고받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누구와 저렇게 가까이 지내는 모습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준호의 마음속은 호기심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뒤엉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이웃과 친척들이 홀로 계신 어머니와 자신의 가족을 어떤 눈으로 볼지, 어머니의 남은 명예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준호의 어린 시절, 홀로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던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깊은 사랑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랑이 의심이라는 독약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 준비를 마친 뒤 회사로 향하는 척하며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아내 지연에게도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출근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회사와는 전혀 다른 곳, 어머니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살피기 위해 예정보다 일찍 어머니 댁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대문은 닫혀 있었고 준호는 잠시 서성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시며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화사하게 웃으셨습니다.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왔니, 준호야? 회사 안 가고? 준호는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모든 것이 깔끔했고 별다른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넌지시 물어보려 했지만 주름진 어머니의 온화한 눈을 보자 목이 메어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다른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의 건강과 식사에 대해 여쭤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비밀스러운 미소를 짓고 계셨고 준호는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다시 초소형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비슷한 시간 그 남자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안에 불이 밝아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깊은 눈매, 넓은 이마를 가진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집으로 들어와 야구 모자를 벗어 탁자에 놓고는 주머니에서 약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전보다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머니는 그에게 직접 차를 따라주기까지 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친구 이상의 친밀함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가 일어설 때 어머니는 대문까지 나가 그를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마디 더 나누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준호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어머니가 말벗을 찾으셨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58세에 임신 중이라는 상황과 결부되어 너무나도 이상하고 불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준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우리 가족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그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그 남자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영상은 준호에게 단순한 의심을 넘어 무언가 파괴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강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어머니의 비밀을 혼자 감당하던 준호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찾아가 모든 것을 밝혀내고 싶었지만 증거 없이는 어머니의 마음만 상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 일을 핑계대고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 현태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현태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영상에서 그 남자의 얼굴과 탁자, 위에 놓였던 서류에 적힌 글씨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선명한 이미지 추출을 부탁했습니다. 현태는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최대한 도와주겠지만 너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어떤 진실은 알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법이야. 현태의 진심 어린 경고는 준호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을 피어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고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현태의 연락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겨울의 쌀쌀한 날씨였지만 준호의 마음은 불타는 듯 초조했습니다. 마침내 현태가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고 그의 표정은 준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앉아. 최대한 확대해서 추출해봤어. 하지만 너 침착해야 한다. 현태는 노트북을 준호 쪽으로 돌리며 어머니가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을 재생했습니다. 현태의 처리 프로그램을 거치자 이미지는 훨씬 선명해졌습니다. 준호는 커피잔을 쥔 손의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준호의 눈은 서류 제목에 고정되었고 그는 그 제목을 읽는 순간 몸서리를 쳤습니다. 상속권 및 법적 후견인 확인서였습니다. 그 제목 아래 후견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태식? 준호는 어머니께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숨막히게 만든 것은 서류 맨 아래쪽의 내용이었습니다. 김영애 씨의 태아에 대한 후견인. 오태식은 단순히 어머니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법적 후견인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어머니는 이런 서류를 작성하셨을까? 두 사람은 대체 무슨 관계일까? 그리고 저 아이는 정말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준호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현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봐 줄 수 있어? 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충 알아봤어. 오태식 51세. 과거에 장거리 운전 기사로 일했고 재산 분쟁 사건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더군. 현재는 이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 전력을 가진 사람이 하필 지금 홀로 계신 어머니의 인생에 나타난 것일까? 준호는 몇 달 전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 밭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때부터 접근했던 것은 아닐까? 준호는 사기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지만 준호의 마음은 더욱 편치 않았습니다. 늦게 들어온 남편을 본 아내 지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여보? 얼굴이 왜 그래? 준호는 차마 아내에게 어머니가 재산 사기에 휘말린 것 같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충격을 받거나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실수라도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회사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얼버무렸지만 아내의 캐묻는 듯한 눈빛은 준호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준호는 이 사실을 계속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전에 어머니께 직접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과일과 영양제를 사들고 일찍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아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준호는 집안을 둘러보니 여전히 깔끔했지만 탁자 위에 뜯지 않은 하얀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준호는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응, 오랜 친구 몇 명이 왔었지. 이 나이에 누가 찾아와서 말이라도 해주면 고마운 일 아니겠니? 어머니의 눈은 준호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태식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의 눈빛이 즉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야. 거의 1년 전에 내가 시장에서 쓰러졌는데 오 선생이 나를 병원에 데려가 며칠 동안 돌봐줬어. 그 후로 서로 왕래하게 됐지. 가 걱정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어. 그리고 임신 문제에 대해 준호가 터질 듯한 심장을 억누르며 묻자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 이 나이에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막상 소식을 들으니 차마. 준호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황혼기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겪으신 어머니가 안쓰러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왜 하필 오태식 같은 사람과 엮이셨을까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께 그 사람이 진심인지 확신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과응보를 믿는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소중히 여겨야지. 어머니의 대답은 준호를 안심시키기는커녕 어머니가 외로움을 빌미로 이용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더욱 키웠습니다. 특히 상속권 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후 준호는 상속 서류에 대한 의혹을 풀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순진한 믿음과 외로움은 사기꾼들에게 완벽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준호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는 오태식과의 관계가 단순한 황혼기의 로맨스가 아니라 뒤에서 진행되는 무언가 어두운 재산 갈취 음모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어머니의 집 거실을 비추는 카메라 영상을 더욱 집요하게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는 이 일에 단순히 오태식 한 명만 연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오태식 외에 낯선 여자 한 명이 영상에 더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머리는 붉게 염색하고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탁자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낯선 여자는 이따금씩 주변을 살피듯 두리번거렸는데 이는 마치 누가 엿보는 것을 경계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장면을 보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여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확대했고 서류에 찍힌 은행 로고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어머니를 속여서 대출이나 담보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려는 걸까? 준호는 더 이상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밝혀낼 진실이 온 가족을 뒤흔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침묵한다면 그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머니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곧장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접근해야 어머니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무언가를 숨기려 하지 않으실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이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집안에서는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마루 옆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니 영희의 목소리와 오태식의 목소리,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봤던 여자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바로 돈이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자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은근히 재촉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고 우리는 보증 서류만 있으면 돼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요. 이때 오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심시키려는 듯 했지만 교활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알면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임신 기간 동안 쓸 생활비를 마련하고 아이의 미래를 준비할 좋은 기회라고요. 절 믿으세요. 누님. 준호는 밖에서 듣고 있는데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생활비, 아이의 미래. 그들은 어머니 뱃속의 생명을 이용해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잡히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준호는 닫혀있던 문을 힘껏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있던 세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니? 준호는 곧장 탁자로 다가가 서류 뭉치의 시선을 고정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어디에 서명하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여자는 황급히 서류를 가방에 넣었고 오태식은 준호의 앞을 가로막으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에 젊은 사람이 끼어드는 거 아니야. 준호는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니 나한테 끼어들지 말라고 할 자격 없어. 이분은 내 어머니시라고. 방 안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 준호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만 돌아가거라.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어머니 혼자 이런 일을 겪게 내버려둬요.
이 사람들은 어머니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라고 꼬드기고 있잖아요. 모르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이들이 단순히 돈을 빌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을 노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위협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를 빼앗으려는 잔인한 음모였습니다. 준호는 이 순간 어머니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들이 꾸미는 덫에서 벗어나게 해야만 했습니다. 준호가 담보대출의 진실을 폭로하자 어머니 영희의 눈빛은 갈등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즉시 끼어들어 능숙하게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오해하신 모양인데 이건 소액대출이라 집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사모님 임신 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보증계약일 뿐입니다. 준호는 그녀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여자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에 찍힌 은행 로고도 받고 소액 대출이라는 말이 큰 위험을 감추기 위한 듣기 좋은 소리라는 것도 잘 압니다. 당신들 수법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오태식은 더 이상 인내심이 바닥이 난 듯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준호를 노려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뒷조사라도 한 건가?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오태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태식의 눈빛은 더 이상 어머니를 돕고 싶어하는 친절한 이웃의 것이 아니라 계획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범죄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침내 오태식은 비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은 준호의 심장을 찢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네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어머니는 이제 널 믿는 게 아니라 날 믿거든.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오태식을 쳐다보다가 갈등과 죄책감에 찬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그 사기꾼들이 제 풀에 지쳐 나갈 때까지 거실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고 난 후 그는 심호흡을 하고 억누르며 어머니께 단호하게 당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할 때까지는 제발 아무데도 서명하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어머니의 희미한 끄덕임을 확인한 준호는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집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는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 휴대폰을 꺼내 친구 현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현태야, 어머니 명의로 된 대출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전부 찾아봐줘. 그리고 내가 보낸 영상의 그 붉은 머리 여자의 신원도 자세히 조사해줘. 현태는 준호의 다급함 속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맡겨둬. 그날 오후 현태는 준호에게 서류 뭉치와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펼쳤고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강미숙. 그녀는 불법 대출 중개 혐의로 고소당한 전력이 있었고 외곽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조직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법은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접근해 저금리 대출을 약속한 뒤 복잡하고 위장된 서류를 이용해 피해자가 재산을 담보로 잡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서류 뭉치를 꽉 쥐었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완벽한 덫에 걸려들었구나.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어머니가 그 덫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오태식과 강미숙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홀로 앉아 계셨고 눈은 공허했습니다. 준호는 맞은편에 앉아 현태가 보내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봤어요. 이게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 알아낸 전부예요. 어머니는 서류를 집어들어 몇 줄 훑어보더니 내려놓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니? 그동안 나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준호는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빼앗으려고 돕는 척한 거라면요? 어머니, 외로우신 거 알아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이런 식으로 어머니까지 잃고 싶지 않아요. 저 좀 믿어주세요. 준호의 절절한 호소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친절한 그들을 잃고 싶지 않고 그냥 믿고 싶은 마음이 크신 거겠죠. 하지만 적어도 준호는 어머니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그것이 어머니를 구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기단으로부터 어머니를 떼어놓는 것을 넘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 다른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다시 접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호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더욱 대담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히 카메라로 감시하는 대신 어머니와 그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녹화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어머니도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곧장 아는 형이 운영하는 전자제품 가게로 달려가 아주 작은 녹음기와 벽시계 모양의 위장 카메라를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준호의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타협 없는 대결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전등과 콘센트를 점검해 드린다는 핑계로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새로 산 시계도 자연스럽게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낡은 시계 대신 새 것을 걸어두라며 좋아하셨습니다. 준호는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실, 정중앙의 벽에 시계를 걸고 녹음기는 탁자 서랍 안에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그는 모든 녹화 및 녹음 장비를 작동시키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고등어구이와 몇 가지 밑반찬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준호는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오태식과 강미숙에 대한 언급을 피하셨고 준호는 어머니가 경계하지 않도록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위장 카메라를 휴대폰과 연결했습니다. 그는 연속 녹화 모드로 설정하고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림을 받도록 준비했습니다. 밤 9시쯤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준호는 즉시 실시간 영상을 켰습니다. 영상 속에는 오태식과 강미숙이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새로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통해 강미숙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이건 대출 보증 계약서예요.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며칠 내로 은행에서 큰 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 말씀드렸듯이 좀 더 기다리고 싶어요. 제 아들이. 오태식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누님, 아드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목만 챙기려는 거죠. 뱃속의 아이는 어떡하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뱃속의 아이를 빌미로 어머니가 치명적인 덫에 서명하도록 압박하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순순히 응해주지 않자 준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터뜨렸습니다. 강미숙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유, 답답해서 못해 먹겠네. 뱃속의 아이가 사모님 생각처럼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다 계획한 거니까.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영상 속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태식이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누님,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이 아이는 나와 당신을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금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어머니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날 이용한 거야? 강미숙은 즉시 태도를 바꿔 위협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야 할 거예요. 이 일이 알려지면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 않겠어요? 58살 먹은 할머니가 임신했다는데 누가 곱게 보겠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쥔 채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임신 자체가 어머니의 외로움과 재산을 노린 오태식과 강미숙의 정교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의 아이가 진짜든 아니든 그들에게는 그저 집 담보를 잡기 위한 하나의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준호는 몇 분만 더 지나면 어머니가 굴복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즉시 집을 뛰쳐나와 차가운 비를 뚫고 어머니 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10분은 준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차가운 비를 맞으며 어머니 댁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머리카락에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그는 오태식과 강미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방금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전부 다 듣고 녹음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강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오태식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방금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영희는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오태식은 더듬거렸고 강미숙는 황급히 일어서며 나는 이제 가봐야겠어. 갑시다. 라고 오태식을 재촉했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내일 저는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경찰서로 갈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험악한 눈빛을 남긴 채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문이 닫히자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준호야, 내가 다 들었구나. 준호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절 믿어주세요. 저런 사람들은 어머니나 뱃속의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껴 오셨습니다. 준호는 그 눈물이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자신이 속았다는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외로움을 틈탄 계략에 당하셨다는 사실이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가까운 여성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일이 바쁘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하셨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안 가시면 제가 의사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올 거예요. 더 이상 아무도 이 일을 빌미로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확실한 결과를 알고 싶어요. 준호의 단호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준호의 아내 지연의 지인인 원장님은 검사를 진행했고 약 30분 후 준호를 불렀습니다. 원장님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와 기본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머님께서는 임신 상태가 아니세요. 준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원장님은 누군가 고의로 잘못된 진단을 내렸거나 속임수를 써서 어머니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전부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니. 준호는 현태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현태는 계획적인 사기 수법이라며 사기 계획의 증거를 추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흘 후 현태는 오태식과 강미숙이 초음파 기사를 만나 돈을 주고받고 조작된 초음파 사진을 건네받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짧은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초음파 검사 결과를 조작해 어머니가 임신했다고 믿게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재산에 접근하려 했던 것입니다. 준호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 지연과 상의했고 지연은 목돈 투자 고객으로 위장하여 강미숙을 만나는 미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강미숙은 대화 중 조작된 초음파 사진을 이용한 대출 수법을 자랑하듯 인정했고 준호 아내 지연은 이 모든 대화를 녹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친구 현태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들은 매우 진지하게 사건을 접수했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도 확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 댁에 머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태식과 강미숙 같은 자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며칠 후 어머니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고 강미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면 우리가 당신 일을 온 동네에 다 소문낼 거야. 그때도 고개 꼿꼿이 들고 다닐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준호는 휴대폰을 낚아채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떠들어 보시지. 이 통화 내용도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테니. 강미숙은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회사에 있을 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 사람들이 방금 집 앞에 찾아왔어. 준호는 급히 차를 몰아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는 오태식, 강미숙, 그리고 험상궂은 얼굴에 덩치 큰 남자까지 3명의 남자가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그들을 향해 다가갔고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라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강미숙은 웃으며 그냥 박 여사님하고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하러 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나는 당신들이 계획을 짜던 녹음 파일과 영상까지 전부 경찰에 넘겼소. 조만간 소환장이 날아갈 테니 얼른 도망치던가 기다려보시지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뒤에 있던 덩치 큰 남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섰고 어머니는 떨면서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싸움을 걸지 않았소. 하지만 내 어머니는 끝까지 지킬 거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여기서 꺼지시오. 강미숙은 분했지만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떠나기 전 오태식은 준호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지? 준호는 그들의 위협적인 눈빛 속에서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심야 대치 후 오태식이 던진 마지막 말은 준호의 마음속에 강한 의욕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히 오태식과 강미숙 두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준호는 다음날 아침 친구 현태와 이야기하며 배우 인물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이들이 체포되는 것으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익을 주거나 도움을 준 다른 사람이 있는지 알아내야만 어머니와 다른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현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습니다. 어젯밤에 정보통을 통해 들었는데 오태식이 구금된 상태에서 계속 정상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대. 듣자 하니 이 사람이 진짜 배우고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매번 가장 큰 몫을 챙겨갔다더군. 현태는 정상무가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부동산 중개도 겸하고 있다는 단서를 전해주었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오태식 일당이 어떻게 그토록 쉽게 어머니 집 등기부 등본 사본을 구하고 위조 계약서를 만들었는지 설명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몰랐던 것은 바로 이 어둠 속에 숨어있던 배후 정상무였던 것입니다. 준호는 현태와 함께 고객인 척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낡은 상가 건물에 있었고 정상무는 다부진 체격의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그의 행동을 관찰했고 현태는 명예 이전을 급하게 해야 하는 땅이 있다며 꾸며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무는 절차를 빨리 처리하고 까다로운 서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눈이 교활하게 빛났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정말 필요하시다면 제가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를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하고 수수료가 싸지는 않을 겁니다. 준호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떠보았습니다. 듣자 하니 어르신들이 비밀리에 집 문서 처리하는 것도 잘 도와주신다고 오태식이 그러던데요. 정상무는 오태식의 이름을 듣자 눈빛이 순간 변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계하는 태도는 분명했지만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문틈으로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컴퓨터로 쓰인 글자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기 싫으면 당장 그만둬. 정상무가 준호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경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글을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평생 두려움에 떨며 살고 싶지 않다. 내가 하는 일 엄마는 믿는다. 준호는 이 협박 편지를 이용해 경찰과 협력하여 현장 검거 작전을 짜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미끼 역할을 감수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괜찮다. 한번 도망쳤으니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틀 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경찰은 어머니 집 주변에 잠복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날 오후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가 나가서 문을 열자 예상대로 정상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와 준호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 성급하면 좋을 거 없어. 자네 어머니 일 나도 덮을 테니 자네도 이제 나를 뒤쫓는 걸 그만둬. 조용한 집에 창피한 일이 엮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창피할 것도 없소. 사기꾼이나 빚을 두려워하는 법이지. 정상무가 비웃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뒷문이 갑자기 열리고 두 명의 형사가 들어오며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경찰이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정상무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고 탈출구를 찾으려 두리번거렸지만 모든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외쳤지만 준호는 침착하게 녹음기를 꺼내 그가 방금 협박했던 대화를 재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고 모든 변명을 잠재웠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정상무의 눈빛에는 증오가 서려 있었지만 처음의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자 어머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안도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몇 주 후 오태식, 강미숙, 그리고 정상무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피해자들도 신고에 동참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온전히 지켜졌고 모든 서류는 안전을 위해 봉인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호가 낡은 대문을 수리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차 두 잔을 들고 나와 준호 옆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번에 큰 교훈을 얻었다.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더구나. 마음이 약해질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준호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배운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하면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요. 저녁바람이 마당 앞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준호는 이제부터 어머니와 자신이 평온하게 하지만 이전처럼 안일하지 않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